시가총액 1조 3천억 달러짜리 회사가 2년 연속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매출 1160억 달러를 올리면서도 이익이 19%를 꺾인 회사가 있어요. 테슬라와 BYD. 이 두 회사의 전쟁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결말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카를로스,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라는 두 엔지니어가 테슬라 모터스를 창업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 EV1을 전량 회수해서 폐차해버린 사건에 분노한 거예요. 전기차가 안 된다는 자동차 업계의 고정관념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회사에 있는 거라곤 사업계획서 한 장뿐이었어요. 그런데 2004년 2월 32살의 젊은 백만장자가 650만 달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 페이팔을 이베이에 넘기고 번 돈으로 시리즈 A에 투자하면서 이사회 의장 자리를 꿰찼어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문법을 철 덩어리에 이식하겠다는 포부는 넘쳤습니다. 당시 업계 반응은 단 한마디예요. 말도 안 된다. 머스크가 테슬라에 돈을 넣기 몇 달 전 지구 반대편 중국 선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왕찬푸라는 화학자 출신 사업가가 칠천 모터스라는 보잘것없는 자동차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왕찬푸는 1966년 안우이성 우에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목수, 어머니는 8남매를 돌보는 전업주부였어요. 13살의 아버지를 중학교 졸업 직전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형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동생 학비를 벌었어요. 누나 5은 시집을 갔고 여동생은 입양을 보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 혼자 남은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 혼자 책을 읽으며 독학하는 습관을 길렀어요. 이 습관이 나중에 BYD라는 회사의 DMA가 됩니다. 왕천푸는 중남대학교 화학과를 나온 뒤 베이징의 비철금속 연구소에서 배터리를 연구했어요. 1995년 29살의 사촌한테 25만 위안, 한화로 약 4천만 원을 빌려서 선전에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 이름에 특별한 뜻은 없었어요. 아직 등록 안 된 이름 중에서 영어 알파벳 순서가 앞쪽인 걸 골랐을 뿐이에요. 강남의 카탈로그에서 먼저 눈에 띄게요. 그게 BYD입니다. 나중에 누군가 뜻을 붙였어요. Build your dreams. 꿈을 만들어라. 두 회사 모두 시작은 초라했지만 방향은 같았습니다. 전기로 달리는 미래. 다만 그 미래에 도달하는 경로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다른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이 두 경로가 어디서 충돌하는지는 곧 드러나게 됩니다. 테슬라의 첫 차 로드스터는 2008년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 3.9초, 1회 충전 주행거리 390km. 전기차도 빠르고 섹시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증명한 차였어요. 약 2,500대가 생산됐고 한 대 가격은 1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판매량은 미미했지만 충격파는 자동차 산업 전체를 흔들었어요. 머스크에게는 이미 마스터 플랜이 있었거든요. 비싼 스포츠카로 시작해서 그 수익으로 중간 가격대 차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대중을 위한 저가 전기차를 내놓겠다는 단계적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공동 창업자 에버하드와 머스크 사이에 균열이 생겼어요. 로드스터 개발비가 예산의 2배를 넘기면서 둘의 갈등이 폭발한 거예요. 에버하드는 CEO에서 밀려났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머스크가 사실상 테슬라의 유일한 지휘관이 된 거예요. CEO가 곧 회사인 구조. 이게 나중에 테슬라에 무엇을 가져다 줬는지 기억해두세요. BYD는 이 시기의 배터리 전쟁에서 먼저 승리를 거뒀어요. 당시 세계 배터리 시장은 사뇨,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왕천푸는 자동화 장비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공정을 역설계해서 잘게 쪼갠 뒤 저렴한 노동력으로 배터리를 손으로 만들었어요. 원가는 일본의 절반 이하였지만 품질은 따라잡았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일본 업체들이 흔들리자 BYD가 그 빈자리를 차지했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모토로라의 배터리 공급업체가 됐고 결국 사뇨를 꺾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8년 BYD에 결정적인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워런 버핏이 2억 3천만 달러를 내고 지분 약 10%를 매입한 거예요. 버핏은 원래 더 많은 지분을 원했는데 왕천푸가 거절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한테 돈을 더 주겠다는데 싫다고 한 거예요. 이 투자가 BYD에 가져다 준 건 단순한 자금이 아니었어요. 버핏이 투자한 회사라는 한마디가 브랜드 인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다만 이 후광이 왕천푸에게 과도한 자신감을 심어준 건 아닌지 그건 곧 확인하게 됩니다. 시간을 좀 앞으로 돌릴게요. 2012년 테슬라 모델 S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역대 최고 안전등급, 1회 충전 주행거리 426km, 0에서 시속 100km까지 4.2초. 모터트렌드가 역사상 처음으로 내연기관이 아닌 차에 올해의 차 타이틀을 줬어요.
2016년에는 모델 3 사전 예약이 열리자마자 일주일 만에 32만 5천 건의 예약이 밀려들었어요. 차 한 대도 안 만들었는데 140억 달러어치 잠재 주문이 쌓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안 사겠어요? 테슬라 시가총액이 포드와 GM을 추월한 게 바로 이때입니다. BYD도 같은 기간에 수직 통합이라는 무기를 키우고 있었어요. 배터리, 모터, 반도체, 차체까지 전부 자체 생산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공급망 전체를 직접 통제하니까 원가를 극한까지 낮출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BYD의 가장 저렴한 전기차는 약 $10,000, 하나로 1,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테슬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BYD. 이 두 전략이 언제 정면 충돌할지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충돌이 오기 전에 양쪽 모두 심각한 위기를 먼저 겪어야 했어요. 여기까지는 성공가도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테슬라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테슬라에 남은 현금은 $900만, 직원급여를 몇 주도 못 줄 상황이었습니다. 머스크 개인 재산도 바닥이었어요. 스페이스X마저 동시에 파산 직전이었거든요. 2008년 크리스마스 이브, 머스크는 남은 돈을 모조리 긁어서 테슬라에 긴급 투자했습니다. 며칠만 늦었으면 테슬라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2017년에는 다른 종류의 지옥이 열렸습니다. 모델 3 대량 생산이 시작됐는데 주당 5,000대 목표에 실제 생산량은 2,000대도 안 됐어요. 머스크가 직접 생산 지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는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조립 라인에 직접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2018년 중반에 겨우 주당 5,000대를 달성하면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어요. BYD의 위기는 자기가 만든 거였어요. 2009년부터 2010년 버핏 투자의 후광에 취한 왕천프가 무리한 확장을 밀어붙였습니다. 매년 판매 목표를 2배로 잡았어요. 근데 BYD 차는 아직 소비자 마음을 못 잡았거든요. 품질도 브랜드 가치도 부족했습니다. 영업팀이 딜러들한테 재고를 떠넘겼고 팔리지 않는 차가 쌓였어요. 스촨, 후난, 산둥, 전국 각지에서 딜러들이 줄줄이 BYD와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딜러 이탈 게이트라고 부른 사태예요. BYD는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고 왕천프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배터리처럼 브랜드가 안 중요한 부품과 자동차처럼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제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초기 위기를 겨우 넘긴 두 회사는 2019년 진짜 전면전에 돌입합니다. 테슬라가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가동한 거예요. 중국에서 만들어 중국에서 팔면 수입 관세를 피할 수 있었거든요. 테슬라는 가격을 공격적으로 낮췄어요. 중국산 모델 3가 한때 24만 위안, 하나로 약 4,4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의 BYD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순이익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왕천프는 다시 생존 모드에 들어갔어요. 왕천프가 꺼내든 카드는 자신의 본업이었습니다. 화학. BYD 전기차의 약점이 주행거리와 안전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만들어낸 게 블레이드 배터리예요. 기존 주류였던 NMC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화재 위험이 있었고 LFP 배터리는 안전하지만 밀도가 낮았어요. 왕천프는 LFP 배터리를 칼날처럼 길고 얇게 재설계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셀을 넣으면서 열 방출도 빨라지는 구조예요. NMC 배터리는 500도 이상으로 치솟으며 격렬하게 불탔고 일반 LFP는 200도에서 400도, 블레이드 배터리는요 30도에서 60도, 연기도 불도 없었습니다. 2020년 3월 블레이드 배터리가 BYD 차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판매 곡선이 수직으로 꺾였어요. 2020년 약 39만 대, 2021년 72만 대, 2022년 180만 대, 2년 만에 4배가 넘게 뛴 겁니다. 같은 기간 테슬라도 엄청난 랠리를 탔어요. 주가가 2020년 초 약 $90에서 2021년 11월 $400를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겼어요. 포드, GM, 토요타, 폭스바겐은 합친 것보다 비싸졌습니다. 모델 Y는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승용차가 됐어요. 예연기관 포함 전체 순위에서요. 누적 판매 4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성공 속에 균열이 자라고 있었어요. 테슬라의 모델 3는 2018년, 모델 Y는 2020년에 나왔는데 2024년이 되도록 신모델이 없었거든요. 자동차 시장에서 4년, 5년 된 모델로 버틴다는 건 가뭄에 마른 논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테슬라의 2025년 연간 출하량은 163만 6,129대, 전년 대비 8.6% 감소.
사상 가장 가파른 하락이에요. 매출은 948억 달러로 3% 줄었고 이건 테슬라 역사상 첫 연간 매출 역성장입니다. 순이익은 38억 달러, 전년 대비 46% 폭락했어요. 유럽에서는 상황이 더 참혹했습니다. 연간 판매가 28% 줄었는데 독일 48% 하락, 프랑스와 스웨덴은 50% 넘는 급감을 기록했어요. 주요 유럽 시장 전부에서 판매가 줄었습니다. 단 한 곳에 예외도 없이요. 가장 거대한 변수는 일론 머스크 자신이었어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적극 지지한 머스크는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유부 수장이 됐습니다. 대규모 공무원 해고와 기관 축소를 주도했어요. 법적 패소가 잇따랐고 결국 2025년 5월 29일 정부를 떠났습니다. 130일간의 재임이었지만 그 기간이 테슬라에 남긴 상처는 깊었어요. 유럽에서 불매운동이 번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 차량, 충전소, 매장에 대한 기물 파손이 연쇄적으로 터졌어요. CNN과 로이터가 보도한 이 사태는 조직적 시위로 확대됐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의 브랜드 충성도가 머스크의 정치 활동 이후 급격히 붕괴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2026년 4월 기사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CEO가 곧 브랜드인 회사에서 CEO의 정치적 입장이 브랜드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 에버하드를 밀어내고 머스크가 유일한 지휘관이 된 그 순간 기억나시죠? 그때 만들어진 구조가 여기서 부메랑이 된 겁니다. BYD의 2025년도 빛과 그림자가 교차했어요. 총 판매 460만 2,436대, 순수 전기차만 225만 6,714대로 전년 대비 28% 늘었습니다. 테슬라를 60만 대 이상 앞지르면서 연간 기준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가 됐어요. 매출은 8,040억 위안, 약 1,160억 달러. 테슬라의 948억 달러를 넘어선 사상 최초의 기록이에요. 해외 판매도 105만 대로 전년 대비 150% 폭증했습니다. 근데 수익성이라는 아킬레스건이 드러났어요. 순이익은 326억 위안, 약 47억 달러. 전년 대비 19% 하락이에요. 2021년 이후 첫 감소입니다. 매출 이익률이 5.2%에서 4.1%로 떨어졌어요. 중국 내 가격 전쟁이 BYD의 수익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맘샴푸는 실적 보고서에서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신에너지 차량 산업의 경쟁은 최절정에 달했고 잔인한 탈락전이 진행 중이다. 직원도 약 10만 명을 줄여서 총 87만 명이 됐어요. 사상 최대 판매와 10만 명 감원이 동시에 벌어진 겁니다. 차는 많이 팔았는데 돈은 덜 벌고 사람은 줄이는 상황. 이게 진짜 승리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위기인지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 전쟁에서 두 회사가 꺼내든 다음 카드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테슬라의 반격은 자동차 바깥에서 왔어요. 2025년 6월 2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유료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모델 Y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방식이에요. 규모는 제한적이었지만 이건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에서 AI 회사로 탈바꿈하겠다는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달라스와 휴스턴으로 서비스를 확대했어요. 피닉스,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등 7개 도시로의 추가 확장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5개 도시 확장은 지연될 수 있다는 신호도 함께 나왔어요. 2026년 4월 24일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한 줄을 올렸어요. 사이버캡이 생산을 시작했다. 전용 로보택시 차량인 사이버캡이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핸들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두 가지가 생산되고 있고 목표 가격은 3만 달러 이하예요. 초기 생산량은 적지만 연말까지 본격 확대 예정이에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FSD는 누적 주행거리 약 90억 마일을 돌파했습니다. 2021년에 600만 마일이었던 게 4년 만에 90억 마일이 된 거예요. 이건 다른 어떤 자율주행 업체도 따라올 수 없는 데이터 규모입니다. 테슬라 2026년 1분기 매출은 22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어요. 순이익도 4억 7,700만 달러로 17% 늘었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 에너지 사업과 서비스 매출이 실적을 끌어올린 구조예요. 테슬라는 스스로를 물리적 AI 회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2025년 주주 사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2025년은 테슬라가 하드웨어 중심 기업에서 물리적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핵심적인 한 해였습니다. 다만 자동차 판매 자체는 여전히 약합니다. 1분기 출하량 35만 8,023대는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밑돌았고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실적이에요. 시가총액은 약 1조 3천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숫자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로보택시 시장과 아직 공장에서 나오지 않은 옵티머스, 로봇의 미래가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BYD의 반격은 기술과 해외 확장이라는
두 축으로 동시에 움직였어요. 2025년 3월 슈퍼-E 플랫폼이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예요. 에너지 밀도가 1세대 대비 30에서 40% 향상된 킬로그램당 210와트시 1000kW급 초고속 충전으로 5분이면 4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1초의 주행거리 2km가 충전되는 거예요. BYD는 이 기술을 가장 저렴한 모델부터 최고급 모델까지 전 라인업에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자율주행에서도 BYD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갓제아이라는 시스템인데 라이다와 레이더와 카메라를 통합한 방식이에요. 카메라만 쓰는 테슬라와는 정반대 접근이에요. 다만 최근에 조향 오류, 급가속 문제 등 사용자 불만이 보도되면서 기술 완성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90억 마일 누적 학습 데이터와의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거예요. 해외 공장 건설도 속도를 냈어요. 헝가리 세게드에 유럽 첫 공장을 짓고 있고 터키에도 10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유럽에서의 성장세는 이미 가시화됐어요. 2026년 1월 유럽 신차 등록은 18,242대로 전년 동월 대비 165% 증가했고 같은 달 테슬라의 8,075대를 2배 넘게 앞질렀습니다. 영국에서는 1분기에만 21,337대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2026년 해외 판매 목표는 150만 대입니다. 하지만 BYD 앞에는 거대한 관세 장벽이 서 있어요.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매기고 있어서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도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요. 2026년 1분기 순수 전기차 판매에서 반전이 나왔어요. 테슬라가 35만 8,023대로 BYD의 31만 389대를 약 4만 8천대 앞질렀습니다. BYD의 내수급감이 컸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분기 기준 순수 전기차 1위를 탈환한 거예요. 다만 신에너지차 전체로 보면 BYD의 1분기 70만 대가 테슬라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게 승리인지 착시인지 그 판단은 보는 각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콜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1조 3천억 달러 기억나시죠? 테슬라의 그 숫자에는 아직 대량 생산에 들어가지 않은 사이버캡, 아직 검증되지 않은 로보택시 사업, 아직 공장에 나오지 않은 옵티머스 로봇의 미래가 전부 들어가 있어요. 반면 BYD의 시가총액은 약 1,370억 달러, 테슬라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BYD의 매출은 테슬라보다 크고 판매 대수는 거의 3배예요. 하나는 미래를 팔고 다른 하나는 현재를 팔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전기차 전쟁은 이미 자동차 전쟁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발판으로 자율주행과 로봇과 AI의 세계로 넘어가려 하고 있어요. BYD는 전기차와 배터리라는 본업에서 세계 최대의 제조제국을 쌓으려 하고 있습니다.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의 리스크는 선명합니다.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기대만큼 빨리 안 되면 1조 달러 넘는 시가총액의 근거가 무너져요. 자동차만으로는 이 밸류에이션을 설명할 수 없거든요. 사이버캡 생산은 시작됐지만 대량 양산과 규제 사이에는 아직 멀고 험한 길이 남았어요. BYD의 리스크도 만만치 않아요. 중국 내 가격 전쟁이 수그러들 기미가 없고 수익성 하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왕천푸가 잔인한 탈락전이라고 한 건 빈말이 아니에요. 중국에서만 100개 넘는 전기차 브랜드가 싸우고 있거든요. 해외 확장은 관세와 지정학이라는 장벽에 막혀 있고 미국이라는 가장 큰 시장에는 발을 못 딛고 있습니다. 근데 한 발 물러서서 보면요. 이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어느 회사가 이기느냐가 아닐 수 있어요.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는 약 2,050만 대, 전체 신차의 20%를 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2%도 안 됐던 수치예요. 테슬라가 전기차를 꿈의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면, BYD가 전기차를 누구나 살 수 있는 생활 도구로 바꾸지 않았다면 이 전환은 이렇게 빨리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순자산은 2026년 포브스 기준 8,390억 달러, 세계 1위. 왕천푸는 약 177억 달러.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XAI, 뉴럴링크, 소셜미디어 X를 동시에 운영해요. 왕천푸는 BYD 하나만 합니다. 로켓도, AI 스타트업도, SNS도 없어요. BYD가 그의 인생 전부예요. 한 명은 세상의 모든 것을 동시에 바꾸려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한 가지를 끝까지 파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전쟁이 우리한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베팅하는 것과 이미 손에 쥔 현재를 확장하는 것, 어느 쪽이 더 현명한가? 테슬라가 맞으면 우리는 곧 로봇이 택시를 모는 세상에 살게 돼요. BYD가 맞으면 지구의 모든 도로에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밀어내는 날이 훨씬 빨리 올 겁니다. 어쩌면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전쟁의 진짜 승자는
테슬라도 BYD도 아니라 이 전쟁 덕분에 더 좋은 차를 더 싸게 타게 되는 우리 모두일 수 있으니까요. 만우이성의 고아가 만든 배터리 왕국과 실리콘밸리의 몽상가가 세운 전기차 제국.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또 다른 축에 서 있는 기업이 있어요. 테슬라도 BYD도 아닌 자율주행의 원조라고 불리는 그 회사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전기차 전쟁의 전체 그림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런 기업 전쟁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